이 책에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뭐라 해야 되지? 뭐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142페이지에 인베스터들을 위한 이제 체크 포인트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대신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뉴스가 없을수록 좋다고요. 네네. 어떤 종목 선정함에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가치 투자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네. 그 저평가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기업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된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통 저평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적정 가치의 현재 주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그 이상 올라가려면은 적정 가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커버했는데도 틀리는데 그렇죠. 일반 뭐 회사 다니면서 이게 이거보다 실적이 더 나올 거야 예상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종목에서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시가총액이 작고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난-레이트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좋습니다. 소유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나와 있는 거는 스트릿 컨센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상의 뭐 서프라이즈된 실적이 나오거나 소외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때는 급속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몰캡, 소형주 뭐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야, 그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슬리피지가 발생되지 않느냐. 금액이 커질수록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호가가 많이 비어 있고.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수할 때는 사실 약간 좀 피곤하거든요. 긴 네네네. 시간 동안 뭐 하루 이틀 매수가 아니라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몇 달씩 매수하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깡토님처럼 좀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최대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내가 오늘 이 종목을 뭐 좋게 봐가지고 오늘 안에 다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기간을 두고 내가 어느 가격까지는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그 가격 내에서까지만 분할 매수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심지어 몇 달이 걸려요? 네네, 그렇습니다. 와, 저 같은 사람이 하루 만에 몇 달이 걸린다고? 근데 그거를 계획한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 종목을 예를 들어 뭐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한다라면 네네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매수하는 거죠. 그럼 한 3개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네. 얼마를 사시길래? 한 1억 사는데 한 달 동안 나눠서 사 이럴 리는 없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성 있게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문 현답을 또 이렇게. 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까지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또 발굴 자체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스터디도 하고 탐방도 다니고 발굴도 하는 거고요. 참고로 노다지 아이알러트 보시면 거기서 또 발굴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노다지 아이알러트도 고정 댓글에서 참고해 주세요. 또 하나가 이 체크 포인트 중에 HS 코드로 수출입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회사는 오히려 투자가 어렵다고요. 예, 대부분 요새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되게 빠른데요. 예. 수출입 데이터도. 수출입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 네. 수출입 데이터를 자꾸 보게 되면은 숲을 안 보고 나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이유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수출입 데이터 결국 수출입을 잡으려면 회사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은 선적 기준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5월 달인데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꼈잖아요. 예. 작년에는 이렇게 긴 연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근무일 수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수출입이 낮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입이 꺾였다 하고 매도하게 되면 분명 회사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단 근시안적인 이제 수출입 통계만 보고 가지고 매매를 하면 큰 그림을 놓치고 작은 그림에 그냥 일이 hil비하면서 잦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계는 참고는 하되 이걸 기준으로 삼고 매매하게 되면은 너무 빠른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HS 코드 따가지고 수출입 데이터 참고하는 게 굉장히 이제 몇몇이 하는 일이었는데 빅잼이었습니다. 빅잼이. 근데 요즘엔 다 하고 있으니까 수출입 데이터도 우리나라는 뭐 10일마다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인지 소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털린 종목이 삼양식품 아닙니까? 거의 원조 아니었습니까? 삼양식품이? 네네. 그 결국 수출 통계를 보다 보니까 큰 트렌드를 보지 못하고 네. 한 달 뭐 10일 정도의 수출 판매만 보가지고 아 꺾였네 하고 어. 빨리 매도하게 돼서 맞아요. 네네. 오히려 그런 거는 그냥 흐름 자체만 보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10년 동안의 그 삼양식품 캔들 이렇게 보면은 장대 음봉 꽤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나온 날. 네네.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10일마다 꼬리가 달립니다. 아, 화장품 특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근데 거기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또 노이즈가 많다. 어렵다. 네네. 이런 측면으로. 이익률이 높을수록 좋지만 너무 높은 건 좋지 않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이익률, 뭐 ROE나 뭐 OPM에 대해서 고민할 때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높을수록 경제적 혜자가 있는 회사가 맞긴 맞습니다. 네. 좋은 회사가 맞긴 한데 문제를 본다라면 저희는 성장한 회사 앞으로 좋아질 회사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OPM이 높거나 ROE가 높은 회사는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의 성장보다는 유지 혹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높으면은 반대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적당한 너무 높지도 않고 시장보다 약간 좋은데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률이 짱짱하게 높은 회사보다는 이익률이 올라가는 회사, 네네. 개선되고 있는 회사. 또 이제 주식은 그런 희망을 먹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OPM이 개선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성장하는 회사가 훨씬 좋습니다. 보통 OPM이 개선될 때 그냥 판관비를 줄인다거나 고정비를 절감해서 개선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조정에 의해서 조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보다는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제품 믹스가 좋아지면서 ASP가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IR을 안 하다가 갑자기 IR을 하는 회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쓰였어요.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다 IR을 하면 다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IR 담당자가 겸직입니다. 그렇죠. 뭐 재무팀이나 뭐 네네네. 기획팀에 네, 큰 회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겸직이다 보니까 IR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전화 받을 시간도 없죠. 네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또 소외가 됐고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런 회사가 많은데 거기까지는 괜찮고 IR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좋은데 네. 근데 IR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IR의 공격적 여의도에 나와서 NDR을 그쵸. 돌거나 갑자기 이거 열심히 해요.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주가를 부양해야 될 뭔가의 목적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하도 그런 회사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거나 네네.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러면 그 IR 담당자는 이제 완전 욕바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직합니다. 그렇죠. 본인도 몰랐는데 네. 대주주가 주식을 팔기 위해서 나를 채용했구나. 이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른 회사로 갔는데 다른 회사에서 저 사람 저 예전에 다른 회사 있을 때 뻥치고 다녔던 사람 이 낙인이 괜히 그 사람한테 찍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재밌는 파트가 154페이지부터 나오는 나의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네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을 가치 투자에 적용하는 거다라는 내용인데. 네네. 보통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치 투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저희는 보수적으로 적정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거를 항상 놓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주가 자체를 너무 빨리 파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어디까지 매겨야 될까? 내가 생각한 적정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때 추세 추종을 접목시키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가다가 그 나중에 이제 추세가 꺾일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그거와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 추종에는 아예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추세 추종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이 시장이나 종목이 추세가 있느냐,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척도가 되는 거고, 가치 투자의 개념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적정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 싸냐 안 싸냐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오류의 멘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 그 가격이 말이 돼? 이런 거. 나는 죽어도 못 산다. 이런 거. 근데 그게 약간 그쪽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추세 추종으로 가다면 PER 100배, 200배도 살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것도. 네네네. 아니 그래서 왜 가치 투자 많이 하시는 우리 큰손 뭐 주변의 형님들도 그래서 테슬라 못 사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큰손 형님들을 만나보고 그동안 많이 만나보면 트레이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예. 막상 만나서 그 형들과 얘기를 하면 이분이 과연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가치 투자자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펀더멘탈 분석도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떤 타점, 기술적 분석 이게 녹아들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접목시켜 보면은 좀 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투기로 따지면 그냥 UFC. 네네, 맞습니다. 입식이랑 그라운드 기술 다 되는. 네네. 테크노 펀더멘탈리스트.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예. 뭐 그런 기법 매매라고 하죠. 이런 거랑은 가치 투자 접목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깝고요. 예. 저도 열심히 도전해 불가능이라 하기보다는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추세 추종하고 접목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접목이 잘 되고 할만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취재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뭐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뭐 안 받겠습니까만은 제가 그쪽을 조금 이제 가까이 못했던 거는 저걸 배운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투자는 사실 배우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거는 저걸 배운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주변 다른 분들을 봐도 마찬가지. 혹시 공감을 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저 트레이딩으로 아주 잘하시는 형님 사무실에서도 가서 구경도 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많이 봤거든요. 알 형님. 옆에 앉아서 딱 옆에 앉아서 형 이거 어떻게 지금 사시길래 형 이거 어떻게 사요? 그러면 야 깡토야 보면 몰라 이제 올라갈 거야. 형님 이거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 기준에 사신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면 야 보면 몰라 이거 호가창이 나를 부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타고난 매매와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 호가창 보는 눈과 그 차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 왜 옛날 EBS 밥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화가 밥 아저씨 이렇게 막 그려놓고 참 쉽죠? 나무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정말 쉽죠? 딱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쉽대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배운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런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매매 우리가 전문용어로 막 매사기라고 하던 거 그거와 추세 추종 전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추세 추종 안에서도 많이 나뉘거든요. 예. 가치 투자 안에서도 많이 나뉘잖아요. 뭐 정통독 가치 투자 PBR만 본다든지 뭐 여러 성장주만 본다든지 여러 가지 나뉘듯이 네. 추세 추종 안에서도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다 그로스를 뽑아놨기 때문에 굳이 어떤 매사기나 어떤 그런 게 필요 없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승률과 손익비를 따졌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누구나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깡토님의 추세 추종이라는 게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말씀하신 규칙, 원칙을 지키면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 네네. 근데 그거는 감정 다 빼놓고 기계적으로 네네. 해서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추종 트레이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승률, 손익비, 리스크 관리. 요게 핵심이더라고요. 네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승률. 대부분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떤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 그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 데이터를 뽑아봐서 보게 되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사서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요거보다는 예. 내가 한번 매매할 때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수익률과 손익비를 가지고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도박과 차이점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냈을 때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승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매매를 하면서 높은 승률을 요구하잖아요. 승률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승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사실 승률은 최하로 맞추는 거고 나머지는 손익비로 승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책에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로 손익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손익비가 뭐냐면 한 번 손해 났을 때 뭐 100만 원의 손실이 난다.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는 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이러면은 손익비가 1대 3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승률을 따졌을 때 승률이 저기 30% 정도라고 했을 때 BEP 손익분기점을 했을 때 손익비가 한 2.33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BEP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반복했을 때 더. 네네. 그러면 그 이상의 손익비만 지키고 있다라면 내가 승률 30%라 하더라도 손익비를 1대 3 이상만 지켜준다라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따져봤을 때 승률 30%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뭐 승률 80%, 90% 이런 매매는 되게 어렵지만 승률 30%라는 거는 10번 매매했을 때 7번 실패하고 3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만 성공했는데 손익비를 1대 3만 지키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는 손절이지만 플러스 한 30%에서는 그때부터는 수익을 실현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손익비를 잡아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대신 여쭤보면 생각대로 그렇게 플러스 30%가 오겠느냐? 마이너스 10%는 자주 올 수도 있어. 플러스 30%가 그렇게 자주 와?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뭐 막 눈 감았다가 막 갑자기 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네. 물론 30%까지 오르는 확률이 작긴 한데 네. 그게 그래도 30%대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중에 3번은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승률과 손익비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또 맥스 2% 룰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맥스 2%? 네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내가 매매를 할 때 나의 시드머니에서 최대 손실이 2% 이상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2% 이상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은 반복했을 경우에 내가 손해가 계속 연속해서 날 경우에 다시 원금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 2%의 손실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계좌. 계좌 얘기입니다. 전체 계좌 기준으로. 네, 전체 계좌 기준으로 했을 때 켈리 공식을 조금 풀어서 쓴다라고 했을 때 그때 2% 이하로만 맞추게 된다라면은 반복했을 경우에 나의 손실 부분을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통계적인 걸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기계로 시키는 거. 네, 네. 컴퓨터로 네네. 짜놓고. 그러면 하시는 추세 추종은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닙니다. 저 추세 추종 안에서도 로직이 좀 나뉘는데 네. 뭐 신고가 돌파 매매 이런 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뭐 JDL 저스트 드로 라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돌파했을 때 우상향으로 갈 것 같은 종목들을 주도 세트를 뽑아서 매매하는 거는 아직도 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깡토님은 원래 그 개발자 네네. 출신이시고 네네. 프로그래밍을 좀 하셔서 할 줄 아는 건데 일반인들도 이거를 좀 세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는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때 관련 전문 서적도 국내에 잘 없었고요. 프로그램으로 코딩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어떤 로직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 뭐 짧게는 한 달, 뭐 그 정도로 아주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AI 시대다 보니까 특히 뭐 커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개발하는데 환경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기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총 3명의 공동 창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한 분은 작곡가 출신입니다. 근데 작곡가분이 코딩을 해요? 네네. 프로그래밍 전혀 모르셨는데 어. 커서랑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일반인도 누구나 노력을 한다라면 지금은 쉽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상태라서 시스템 트레이딩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커서 AI 컨텐츠도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대. 좋은 시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승률도 30%만 넘어가면은 이걸 반복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사실은 3할 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네. 근데 주식에서 3할이라는 거는
어렵진 않다. 네네 맞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음. 웬만하면 제가 이제 주식 그 추노라고 해서 이제 네. 추세 추정 관련해서 강의도 무료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한번 가르치고 강의를 네네네. 해봤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30% 정도의 승률은 무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 하시는 분들도 30% 정도의 승률은 생각보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 룰을 꼭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저기 손익비를 지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기 유니스 그래서 점진적 베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진적 베팅이 뭐냐면 추세 추종은 말 그대로 시장이 좋거나 시장이 하락하거나 추세가 있을 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저 주식이 계속 성공합니다. 예. 3할에 계속 도달하면서 계속 손익비 3 이상이 계속 나오는데 음. 그럴 때는 비중을 올리는 거고 계속 실패가 나오고 상황이 시장이 나빠지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점진적 베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은 시장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지도 어느 정도 되고 무난하게 다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 추종 계좌에 한 10억이 있었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한 12억, 13억, 15억으로 늘렸다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한 8억, 5억으로 줄였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 장세 판단이 어려운 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장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추세 추종은 현재 추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장이 앞으로 뭐 꺾일지 올라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장세가 추세가 있느냐 현재 시장 장세가 하락이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세 추종 계좌에서 요즘에 돈이 잘 벌리네? 그러면 그냥 추세가 좋은 시장인 거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은 재미난 게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요. 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냅니다. 추세가 있으면. 네네. 위로든 아래로든 추세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어려운 건 예. 횡보장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좀 희귀해지잖아요. 네네. 희귀해지는 만큼 예. 밀집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종목은 그 안에서 더 강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에 빠지는 거지 저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면. 네네. 근데 횡보장은 왜 더 어려울까요? 횡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결정되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장이라서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혹시 크면은 돌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피뢰침이라든지 실패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장에서는 추세 추종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추세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추세 추종 트레이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추노 같은 강의를 좀 와이스트릿에서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지난번에 YG 클럽에서 한 2시간 네네. 정도 특강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걸로는 좀 이제 부족해서 시스템 트레이딩 요것만 하더라도 추세 추종 강의만 거의 뭐 한 10몇 시간 하신다면서요. 아, 네네. 요거는 제가 이제 깡토님을 더 좀 설득을 하는 걸로. 왜냐면은 깡토님이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도 추세 추종 특강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공개적으로는 많이 안 하시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끼리만. 네.